오전장 흐름을 정리하고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연결해 보시죠. 시장의 중심 박예지입니다. 장 초반 급등하면서 7,000선까지 터치했던 코스피가 주말과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소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의 코스피는 1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플러스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저희가 한동안은 이 관망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지난주에는 드디어 좀 달라졌다 준비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오전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내일 눈 떴을 때 토요일 엔비디아 210불, 나스닥 26,000포인트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행동에 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토요일 날 눈 뜨고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좀 뭔가 좋겠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예상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요. 오전장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전날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걸 바탕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 이제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 9월 달 FOMC 회의가 있고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 회의 전에 새로운 또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나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지표가 시장 기대에 충족하고 소폭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로 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라던가 잭슨홀 미팅 이거 이슈 놔두고 이슈가 공백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라던가 지정 확정 리스크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시초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관망 매도세가 커지면서 나오고 있는 소폭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의 흐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투자 스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투자스쿨 학습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시장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나와준다면 주목할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증시가 쉬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좋을 때 쉬어가는 게 조금은 아쉽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시가 쉬어갈 때일수록 저희는 오히려 더 방향성에 집중해 보면서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부터 들어가 보시죠. 불과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기록적인 급락을 겪었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서는 무려 20%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한국 증시가 이제는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다면서 가파른 회복세에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CNBC에 따르면 지난달 기술주가 급락할 당시에 큰 타격을 받았던 메모리 반도체가 6월 이후에는 처음으로 기술업종 전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에서 삼전 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메모리주의 회복이 코스피 전체의 상승 동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반등이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강세장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6월 말 고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인데요. 자금 흐름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재 반등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AI 투자 전망과 미국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증시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증시 급락과 함께 크게 줄어들었던 B2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 이후에 7,000선까지 넘보고 있는 가운데 신용융자와 투자자 예탁금까지 함께 증가하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달 초에는 27조 원대까지 줄어들었던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7일에는 29조 원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아직 사진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날 10일 기준으로는 30조 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금 3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론 과거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급락장에서 크게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소폭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증가 기간이 짧고 증시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것이라며 본격적인 투자 심리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복귀에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코스닥에 잠깐 돌렸던 시선을 이제는 코스피로 복귀할 때가 왔다라는 보고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추세적인 순매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고객 예탁금 감소와 신용 융자 잔고 증가로 상반기 같은 매수 주도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에 비해서 최근 강한 상승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하락일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며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외국인은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순매수 상위 업종을 보더라도 대형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집중이 된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매수 업종은 절대적으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이 됐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안타증권은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와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하락까지 외국인의 복귀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이제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준비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코스피의 상승세를 두고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실까요? 자, 일단은 1교시 학습 포인트는 상단보다는 하단에 좀 집중하자라고 좀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맨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 이유가 항상 그거였죠. 우리는 중요한 게 시점을 봐야 된다. 추세 전환의 시점. 자, 이 그 포인트들을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얼추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 무서운 건 그거였거든요. 와, 또 저점 갱신한다고? 설마 여기는 안 깨지겠지? 와, 여기도 깨진다고? 또 깨지네, 또 깨지네. 이게 하락 추세에 무서졌던 거라면 하락 추세를 벗어난 현 시점에서는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으니까. 자, 근데 그런 거예요. 하락 추세를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뭘까요? 바로 우상향일까요? V자 반등일까? 박스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즉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났는데 지금 V자 반등으로 될지 아니면 횡보 추세, 박스권으로 넘어갈지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단언할 수 없죠. 그러면 우상향 추세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매수 심리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 뭐 전쟁 끝난 거 있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들어갔나요?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좀 이런 포인트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국제유가 74불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이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정학적 리스크 뭐 다시 심화됐니 완화됐니 이 말바꿈으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74불 아래니까 그 전까지는 뭐 또 없는 거예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거. 그럼 미국 이란이 뭐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를 바탕으로 8월 달에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생긴 것도 아니죠. 9월 달에 FOMC 회의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객관적으로 현 시장을 봤을 때는 당장의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는 하나 일단은 박스권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파악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면 박스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정 수준의 저점을 찍고 일정 수준의 고점을 찍으면 또 일정 수준의 저점을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박스 안에서 가둬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 상단이 얼마일까? 라는 거는 별로 논할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고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간 코스피 7,000선이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을 거고 정말 기분이 좋으면 한 7,200~300선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단은 어딘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냅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다 써버려야겠다 보다는 결국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박스권 상단을 찍고 어딜지 모르는 하단을 한번 찍는다는 건데 이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단을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한번 톡 찍고 올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약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어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야 지금 분위기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추매에 써야겠다. 다 신기준입에 써야겠다 라고 했는데 하필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네. 그래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약간 분할 매수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 후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밀리면 어디서 반등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좀 쓸 돈을 미리 빼놓는 게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인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한 6,300포인트, 6,300포인트, 6,000포인트 이 두 개가 박스권 하단 예상 후보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포인트 그리고 76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하단 후보입니다. 뭐 지금이 박스권 상단이고 여기서부터 바로 뭐 코스피 6,300까지 갈 겁니다. 뭐 코스닥 810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이 아직 어딘지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죠. 왜냐면 아직 저항을 만나서 명확하게 밀린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밀렸을 때는 6,300이라던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0포인트 정도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6,800, 900 정도 선이니까 만약에 6,3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현가 대비 코스피가 한 5, 6% 정도는 밀렸다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돈을 쓰기보다는 지금 절반 정도만 쓰고 절반 정도는 혹시 모를 저 정도 자리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식의 전략을 구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코스피 하단 후보 있죠? 이거 꼭 캡처해 두시고 저 정도 자리까지 밀렸어요.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 이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저 정도 자리면 예상했던 박스권 하단 후보까지 왔네. 겁먹지 말고 시장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락은 기회 아니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요라고 했다면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판단되는 현 시점부터는 중요한 지지선들이 제대로 재역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자리를 여러분들이 매수라던가 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타점으로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지금 이 순간에 또 그때 살 걸, 눌렸을 때 살 걸 이런 생각 저도 참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금을 다 쓰느냐, 그건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스권 장세의 대응을 조금 더 세워보면서 이 코스피가 눌렸을 때 6,300포인트, 코스닥은 810포인트 그 구간을 조금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일단은 시장 지수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섹터는 뭘까?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하면 좋을까? 이게 이교시 학습 포인트고요. 아마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거 아닐까요? 돈은 별로 없고 이미 돈을 다 썼어요. 내 종목들은 물려 있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막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은 막 보여요. 저점 찍었다고 막 올라가는 종목을 봤는데 내 계좌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원래 마이너스 한 50% 됐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한 35%까지 줄어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냥 지금 손절치고 다른 걸로 옮겨서 회복하는 게 더 빠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지수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고 당연히 AI 산업에서 파생된다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AI 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는 클라우드 AI와 피지컬 AI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클라우드 AI 파생될 수 있는지 피지컬 AI에 파생될 수 있는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시고 여기에 파생될 수 있는 쪽을 내가 그래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우선순위 6가지만 좀 챙겨보자고. 자,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부장,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전력설비, 원전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원전하고 전력설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AI랑 묶일 수 있는 거고요.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하고 2차전지, 2차전지는 클라우드 AI, 피지컬 AI 양쪽에 다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고 또 제약바이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메인 섹터인 거고 그리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솔직히 반도체 쪽 5월, 6월 달에 포모송 수급 쏠림으로 삼성전자와 정말 특정 몇몇 소부장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쏠림의 피해로 빠진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분산 시장이 찾아오고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다라고 했을 때 5월, 6월 달에 실적은 괜찮은데 피해를 봤던 소부장 섹터 안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6가지 섹터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좋죠. 그리고 저 안에서 실적이 탄탄하고 특히 코스닥 쪽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승강제에 대한 기대감 이슈가 던져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시초 큰 거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섹터가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산 종목들이 예를 들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샀어요. 혹은 대북주를 샀어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한참 핫했던 섹터들에 대한 테마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도 마이너스 지금 한 5, 60%일 거고요. 지금 얘네들도 최근 들어서 반등을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30%와 50% 사이의 낙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섹터 할 거 없이 나쁜 섹터 할 거 없이 지금 거의 다 타노스 핑거스냅 맞은 것 마냥 반토막씩 날아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에 떨어진 종목군들을 부여잡으면서 걔네들도 어차피 시장지수 반등하면 따라가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시장지수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게 저쪽 안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금을 이쪽으로 좀 이동해 두는 게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랑 그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제 보면은 수요일 목요일 보면은 분명히 코스피 지수 되게 좋았어요. 이번 주에 코스피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수요일 목요일 시장 지수 반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 하락 종목 숫자가 훨씬 우위에 있었거든요. 즉 시장 지수가 뭐지? 4%가 올라가는데 왜 코스피 300개 오르고 500개 빠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던 시장이 어제 그제였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지수가 회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급 분산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모든 종목이 사이좋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특정 섹터 안에서만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 지수만 끌어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다시금 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AI 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은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압축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당장은 너무 힘들겠죠. 마이너스 40% 이거를 팔고 지금 저 우선순위 6개로 옮기는 게 맞다고? 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니면은 못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 이미 걔네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얘를 팔고 올라간 저 종목으로 옮기기 힘든데 현 시점까지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여전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전력 설비 되게 많이 올라왔네. 원전도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어. 저점 대비 30%나 올라갔잖아 라고 느껴도 고점 대비 여전히 40%씩 빠져있는 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40%인 종목, 60%인 종목 막 엄청 시장이 널렸어요. 고점 대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쪽으로 웬만하면 진짜 눈 질끈 감고 그냥 내가 얘 섹터를 보니까 얘가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북주라고 해볼게요. 대북주라고 한다면 대북주가 움직이기 위해선 최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지? 이거 끝나려면 미국하고 이란부터 뭔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단계가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후순위에 있는 얘들은 선순위의 종목군들로 눈 좀 딱 감고 일부 옮겨두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증시가 내려갈 때는 여러 가지 섹터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증시만 보시더라도 반등이 나올 때는 확실히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6가지 섹터 안에 포함이 되는지 함께 또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밀리굿을 아우르는 원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놨다. 혹은 내가 지금 현금적 여유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막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참여하세요. 참여는 하시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단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단순 조정이 나오면서 괜히 참여했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또한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정이기 때문에 현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한 박스권 하단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로 참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현금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만 있어서 보이고 막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한 이 6가지 우선 섹터 안쪽으로 그 외 섹터들의 종목을 자르고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관망을 꾸준히 강조해 주셨다면 이제는 확실히 시장에 참여하자라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로 우선순위를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오늘도 성적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 5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4등은 LS일렉트릭, 5등은 동진세미캠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못 가는 거냐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전력 설비는 사실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돼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아까 말한 6가지 우선 섹터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오늘 밀려요? 라고 말한다면 현재 지금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선 딱 2개만 그어놓고 봐도 그냥 이렇게 2개 대충 평행사변형으로 추세만 봐도 얘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봐도 얘 지금 이 추세선 안쪽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위치 어디죠? 추세선 상단이에요. 추세선 상단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만한 매력적인 이슈가 등장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에서 오늘 소폭 조정을 주는 거지 흐름 자체는 뭐 추세를 따라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 추세선 상단 찍었으니까 또 추세선 하단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순 조정 최근 상승의 한 절반 정도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결국 이 추세 상단 돌파할 가능성 높거든요. 22만 원 돌파했을 때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게 효성중공업인데 효성중공업도 똑같이 추세선 상단이에요.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315만 원 정도 위로 올라가거나 LS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22만 원 위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그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전력 설비 섹터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횡보 혹은 V자 반등으로 분위기 바뀔 수 있으니까 전력 설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두 종목을 기준점 삼으셔서 한 315만 원, 22만 원 요 라인 체크하시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과거 저점을 갱신하는 하락 추세선 하단 가능성보다는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만 단순 조정 이후 재반등 가능성 높으니까 만약에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 자리인 18만 원 정도 선까지 조정을 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전력 설비 투자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제 소부장 관련주죠. 지금 소부장 관련주 중에 실적 좋고 빠진 거 너무 많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매력적인 소부장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약세였던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악재가 터져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미친 듯이 올렸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막 더 큰 도파민을 원하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거 없어? 야, 영업이익 엄청 잘 나왔네. 실적도 엄청 좋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없어? 그러니까 막 이게 사람들이 어지간한 호재에는 반응도 안 해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밀린 거지 뭐 악재가 터져서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분위기를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다른 반도체 섹터가 자기들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야, 반도체는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어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뭐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도 이런 것들이 좀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에 되게 강자라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번에 반도체가 다시금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이쪽의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고 이쪽하고 파생될 수 있는 소부장이다라고 하고 실적이 괜찮다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코스닥 쪽에서 시총이 큰 종목에 들어가죠. 만약에 수급 분산 시점에서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코스닥 승강제 얘기거든요. 그럼 코스닥 승강제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들이라고 한다면 시총이 크고 실적이 괜찮을 것. 그러면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이어서 3등은 삼성 SDI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30% 가까이 상승을 했던데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냥 삼성 SDI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삼성 SDI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제가 이 방송에서 진짜 한 달 동안 계속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던 종목 같아요. 제가 말한 우선순위 6가지 그 안에 2차 전지에서 대장격인 종목 그리고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지금까지는 ESS 가지고 올라갔다면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거든요. 피지컬 AI랑 묶을 수 있는 건 또 전고체 쪽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의 대장격인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전고체의 대장격인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단순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 44만 원 그리고 충분히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까지도 저는 전고점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만큼 좀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준비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한 달간에도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니만큼 전고점 돌파까지 희망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또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죠. 이 빌 게이츠의 방한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뉴스에 대비해서 탄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산업 이슈 가지고 종목군들이 시원시원하게 반응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아까 말한 돈의 흐름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 원전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 쪽이 먼저 선행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원전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가 아까 말했지만 LS 일렉트릭으로도 말했지만 추세선 상단 부근에 막혀서 소폭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원전이 힘을 받기 힘들어요. 이 두 개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클라우드 AI의 인프라 관련돼서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 원전 같은 경우도 전력 설비 후순위 주자로 움직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결국 피지컬 AI라던가 클라우드 AI에 대한 이슈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 먹는 하마 AI 여기에 대한 인식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전 섹터는 단연코 매력 있는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한 8만 4, 5천 원 정도 선이 단기 저항 구간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뚫었을 때는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8만 4천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이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등 종목 우선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로봇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로봇시대 최첨단, 아마도 또 대장준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1등 종목 공개합니다. 네, 역시나 로봇 하면 떠오르는 그 기업이죠. 현대차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늘 잘 가니까 현대차 갖고 온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 이거 장 열리기 전에 원고를 보내드리다 보니 올라가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긴 했는데 최근 여러분들 시장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특이한 점이 보이냐면은 엔비디아랑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거든요. LG전자 움직였고요. 네이버 움직였어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랑 관련된 이슈들이 힘을 받지 못했다면 엔비디아 추세 전환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랑 묶일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우선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로봇 분야 전반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또 코스피의 대표적인 지수 추종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바꾼 만큼 현대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서 단기적인 우상향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한다라고 하면 현가부터 그냥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 여유를 가지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 딛는다라고 하면 같이 조금 눌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40만 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만 원 정도 선 오면 그때는 매도세가 커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구간 대응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5만 원 이탈했을 때는 시장에 뭔 큰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저희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대표님의 또 이야기가 더 궁금해가지고요.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게 어제 인플레이션 지표 부분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원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라 제약바이오랑 원래 전력설비가 오늘 올라갔어야 좀 상승의 지속성을 기대할 만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제약바이오가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스쿨 JNC 투자자문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스쿨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조가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도 코스피가 일단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는 명확하게 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장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낙폭을 줄여주는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시총 톱10 내에서도 현대차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동을 걸고 있다. 목표주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습니다.